자, 7단원 수권과 해수의 순환을 이제 개념 정리를 한번 해볼 텐데, 이제 첫 번째 단어는요, 수권의 분포와 활용 방법입니다. 자, 수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에서 이제 지구 표면을 덮고 있는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약 70%가 지구 표면을 덮고 있죠, 그죠? 이 전체 물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은 해수라고 해서 짠물이죠. 그죠? 바닷물을 얘기하는 거고 얘가 97.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짜지 않은 물, 이제 담수라고 하죠. 담수는 굉장히 적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부분은 사실은 빙하 이제 또는 이제 얼음의 형태, 고체의 형태로 존재를 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1.76%밖에 안 돼요, 빙하가. 자, 그 다음에는 지하수죠. 얘는 전체의 0.76%. 그다음 우리가 사실은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호수나 하천수 같은 경우는 전체의 0.01%밖에 안 돼서 이 호수나 하천수가 사실은 이제 지표를 흐르는 물이잖아요. 얘네들은 이제 환경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죠. 뭐 비가 많이 오거나 뭐 그랬을 때는 이제 호수가 양이 많아지고 하천도 양이 많아지지만 뭐 가뭄이 들 때라든지 아니면 증발량이 더 많은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 하천이 말라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0.01%로 가장 작은 양을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냥 이렇게 활용하기는 제일 좋은 물이에요. 근데 호수나 하천수를 대체하기 위해서 대체하는 어떤 자원으로 이 지하수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지하수를 활용해서 농업이라든가 산업에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빙하 같은 경우는 사실 얼어있기 때문에 활용하기가 좀 쉽지는 않죠. 근데 빙하가 많은 지역, 뭐 극지방 같은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이 빙하를 녹여서 그 자원으로 활용하기도 하니까 빙하를 아예 활용을 못하지는 않아요. 가장 활용하기 쉬운 걸 순서대로 하면은 이제 호수, 하천수 얘가 이제 가장 활용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이제 지하수, 뭐 빙하 이렇게 되겠죠. 자, 해수 같은 경우는 염류가 되게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뭐 소금 성분, 뭐 염화 나트륨이라든가 염화 마그네슘이라든가 이런 염류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활용하기는 좀 그렇고 이 해수를 담수화하는 방법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구성비를 보면은 가장 많은 게 해수죠. 그 다음이 누구예요? 네, 빙하. 그 다음이 지하수, 네, 호수, 하천수가 되겠죠. 자, 각각을 보면은 일단 해수는 전체 수건의 97.47%를 차지하고 짠맛이 난다라고 정리해 줄 수 있겠고요. 여기 보면은 눈이 쌓여서 굳어진 고체 상태의 물로 주로 극지방이나 고산지대에 분포하고 있다. 이게 뭐냐면 얘가 빙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지표를 천천히 흐르는 물. 아니네요. 두 번째는 땅속을 천천히 흐르는 물. 주로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어서 지하수가 생성이 되죠. 그러니까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지하수는 굉장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표를 흐르거나 뭐 고여있는 물, 되게 양이 작은 요거는 이제 호수 하천수가 되겠죠. 자, 여기서 포인트는 가장 많은 양, 얘가 해수고요. 네, 얘가 거의 97.5% 정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한 2.5% 정도가 담수인데 담수 중에서도 빙하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지하수, 호수, 하천수다. 그럼 이 중에서 활용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쉽게 할 수 있는 거니까 뭐냐라고 물어보면 뭘까요? 네, 호수, 하천수라고 답을 해야 되고요. 자, 호수, 하천수를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물은 지하수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자, 수자원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자원으로 활용되는 물을 얘기하고요. 담수 중에서 호수, 하천수가 가장 많이 많은 게 아니라 가장 쉽게 이용되는 거죠.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이 하천이 부족한 경우에 지하수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전체의 0.77밖에 안 돼요. 굉장히 적은 양이죠. 그죠? 자, 이용하기 어려운 수건에 해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해수에 뭐가 있죠? 해수는 어떻게 이용하죠? 짠맛을 갖고 있으니까 담수화를 통해서 이용하고요. 빙하는 얼어있기 때문에 녹여서 활용을 합니다.
자, 이런 수자원들을 우리가 어디에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나 이제 활용 빈도를 봤더니 가장 많은 것이 농업이었고요. 그 다음이 유지용수. 그러니까 유지라고 하는 것은 하천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그런 거를 말해요. 자연 정화가 되기도 하지만 하천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흘려보내는 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생활용수, 가장 적은 것은 공업용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이제 외워두시면 되는데 농유생공입니다. 농유생공. 농업활동, 유지용수는 하천이 깨끗하게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유지시키는 용수. 의외로 이 유지용수에 수자원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상생활, 네, 공업, 산업활동.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순서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자원의 가치가 점점 중요해지는 이유는요. 첫 번째는 인구가 증가해서 이제 수자원을 더 많은 양을 그러니까 필요해진 거죠. 수자원이 더 많이 필요해진 것이고, 두 번째는 마찬가지 이유로 산업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네, 수자원이 점점 필요량이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필요량은 증가하는데 아까도 보셨지만 우리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양은 0.77%밖에 안 되잖아요. 1%도 안 되죠. 그래서 활용 가능한 수자원이 제한적이고 또 그나마도 뭐 지하수라든지 하천수가 오염돼 버리면은 이제 활용 가능한 양이 더 줄어들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수자원을 잘 관리하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지하수는 아까 얘기했듯이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호수, 하천수에 비해서 양이 많고요. 그리고 빗물에 의해서 계속 채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네,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하수가 매우 가치가 있고 지하수를 잘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또 여기서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또 막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뭐 땅이 꺼지거나 싱크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잘 적당하게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수자원을 관리하는 방법은 뭐 댐을 건설한다든지 지하수를 그러니까 무분별한 개발이 아니라 네, 아주 잘 이제 조사를 해서 잘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해수 담수와 물 오염 방지, 물 절약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이 앞에 있는 세 개는 이제 개발을 하는 방법이고요. 그쵸? 여기 해수 담수화는 못 쓰는, 그러니까 사용할 수 없는 물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어떤 기술적인 것이죠. 나머지 두 개는 뭐예요? 그쵸? 우리가 쓸데없이 낭비하는 물 또는 오염되는 물을 막음으로써 가용할 수 있는, 우리가 실제로 사용이 가능한, 가용이라는 것은 활용이 가능한 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5가지를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두 번째 단어는 해수의 특성, 온도와 염분을 알면 되는 단원인데요. 자, 일단 온도, 해수의 온도는 표층 수온이랑 그다음에 연직 수온이 두 개가 이제 우리가 배우게 돼요. 자, 표층은 자, 해수의 표면의 온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위도에 따라서 나란하게 분포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위도에 나란하다. 네.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당연히 태양 에너지겠죠. 왜냐하면 위도에 따라서 태양 에너지가 도달하는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 태양 에너지는 지구가 둥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태양 에너지는 사실은 적도, 여기 보면 0도 보이시죠? 여기가 굉장히 되게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표층 수온이 가장 높은 이유가 이 적도 부근으로 가장 많은 태양 에너지가 도달합니다. 거의 90도로 도착하기 때문에 네, 여기가 지금 수온이 가장 높고 그러니까 90도. 자, 북쪽으로 또는 남쪽으로 예, 고위도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태양에 도달하는 에너지 고도가 낮아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태양 에너지 양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표층 수온이 낮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위도가 비슷하면은 표층 수온도 비슷하더라. 그러니까 나란하다 이 뜻이에요. 위도와 나란하다. 여기 지금 보이시죠? 복사 에너지 양은 태양에서 지구로 도착하는 에너지 양을 말하는데요.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볼록하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 지금 가운데 부분이 네, 여기 0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저위도 지방입니다. 자, 저위도는 적도 부근을 말하는데 적도 부근이 이렇게
복사 에너지가 많이 도착해요. 그쵸? 자, 이렇게 복사 에너지가 차이가 나는 것은 태양 에너지가 도착하는 양이 다르기 때문이라 얘기했잖아요. 근데 전체 지구의 온도는 사실 평균 기온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것은 평균 기온이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은 나중에는 3학년 때 배우겠지만, 네, 대기와 해수가 이 남는 양을 네, 고緯도 지역으로 계속 보내주고 있어요. 이동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극지방과 적도 지방의 온도 차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죠. 막 몇백 도 이렇게 차이 나지 않잖아요. 그쵸? 그거는 다 이 해수와 대기가 이 남는 에너지를 옮겨주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굉장히 가파르죠. 그죠? 그래서 적도에 도달하는 에너지 양이랑 여기 보시면 고緯도 지방 도달하는 에너지 양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 계속 에너지를 퍼날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도차가 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수온이 적도 지방은 한 28도 정도 되고요. 저기 보면은 고緯도 지방은 60도부터는 거의 몇 도인가요? 거의 5도부터 여기 지금 되게 굉장히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게 여기 온도 보면 0도 부근이죠. 그쵸? 굉장히 이제 차가운 온도. 근데 그렇다고 해도 지금 보시면 한 30도 이상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네, 태양 에너지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지금 표층 수온이 낮아지고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네, 고위도로 갈수록 네, 태양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기 때문이다 라고 네,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연직 수온 분포인데, 자, 바닷물이 여기가 표층이라고 하면 바닷물이 굉장히 깊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지금 거의 3000m까지 온도를 측정해서 나타낸 이제 그래프예요. 그래서 연직 수온 분포는 사실은 네, 바닷물의 깊이에 따라서 이렇게 온도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여기에 영향을 주는 것은 태양 에너지와 바람이 될 것인데요. 네. 자,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면은 당연히 수온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바람에 의해서 섞이면 어떻게 될까요? 수온이 일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깊어질수록 태양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네, 적게 도달하게 되고 바람의 영향도 거의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가장 깊은 쪽에 심해층이라고 있는데요. 이 심해층은 지금 온도를 보세요. 온도가 쭉 일정한데 지금 거의 1000m부터 3000m까지는 온도가 거의 4도, 5도로 일정합니다. 여기는 온도가 변화가 없어요. 이 온도는 사실 뭐 저위도, 고위도, 중위도 상관없이 심해층은 다 일정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저위도, 고위도, 중위도에 따라서 뭐가 차이가 나냐면 이 수온약층과 혼합층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혼합층은 철저하게 바람에 의한 것이고, 바람에 의해서 많이 섞이면 많이 섞일수록 여기가 깊어지겠죠. 혼합층이 두꺼워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온약층은 자, 바닷물이 깊어지면 당연히 태양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니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렇게 온도 내려가겠죠. 자, 그러면 이 온도 분포를 보시면은 우리가 대류에서 배웠는데 여기 지금 위쪽이 온도가 높고 아래쪽이 온도 낮은 상태예요. 그러면 수온 약층은 잘 섞일까요? 안 섞일까요? 네, 안 섞이겠죠. 그쵸? 그래서 굉장히 안정한 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수온 약층이 요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수온 약층이 막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심해층은 심해층대로 혼합층은 혼합층대로 물질의 분포가 약간 다르다. 누구 때문에? 네, 이 수온 약층이 안정한 층이라서 섞이지 않는 층이라서 그렇다.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혼합층을 보시면요. 자, 일단 태양 에너지와 바람의 영향을 이제 받는다고 했는데 둘 다 영향을 받는 구간이죠. 그쵸? 그 바람이 많이 불면 혼합층이 두꺼워진다. 자, 태양 에너지는 수온이 태양 에너지가 많이 도달하면 수온이 높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요 혼합층 끝에 여기 온도를 보면요. 여기가 한 20도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거기는 중위도예요. 중위도 지역이고 이 혼합층 끝에 표층 온도가 거의 뭐 25도에서 막 28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더 올라가 있다. 그러면은 거기는
네, 저위도가 되겠죠. 적도 지방이 되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이렇게 층의 구분이 있더라도 저위도는 요 표층 온도가 거의 25도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중위도는 한 20도에서 한 15도 사이를 왔다 갔다 10도, 10도에서 20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계절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혼합층의 두께는 자, 바람에 의해서 그래서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수온이 일정한 층이 혼합층이죠. 자, 바람이 강할수록 두꺼우니까 저위도하고 중위도를 비교하면 어디가 바람이 많이 부냐면 네, 중위도 쪽이 바람이 더 많이 붑니다. 네, 저위도 쪽은 바람의 영향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중위도 쪽이 훨씬 더 이 혼합층이 두껍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온약층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태양 에너지 영향을 받아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온도가 낮아지지만 여기는 바람의 영향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깊어질수록 급격하게 온도가 하강하고요. 따뜻한 물이 위에 있고 찬물이 아래에 있으니까 섞이지 않습니다. 대류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매우 안정적이다. 자, 그 다음에 심해층은 태양과 바람의 영향을 둘 다 받지 않죠. 그래서 태양 에너지가 도달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수온이 4도 이하로 매우 낮고 계절이나 위도랑 상관없이 이 온도가 거의 일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것을 이제 위도별로 한번 보면요. 지금 A, B, C 이렇게 나눠져 있죠. A가 뭘까요? 자, A는 지금 표층수온부터 아주 심해층까지 온도가 계속 일정한 곳이잖아요. 여기는 네, 거의 극지방, 고위도가 되겠죠. 그래서 표층수온이 매우 낮고요. 지금 보신 표층수온 보시면은 여기가 거의 5도 이하로 돼 있죠. 4도 정도. 그 다음에 층상 구조가 아예 나타나지 않는 곳이 고위도 지방입니다. 자, 그 다음에 B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수온이 20도보다 약간 낮은 상태죠. 아까 얘기했죠. 중위도 지역은 이 10도에서 20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그럼 지금 여기 요 사이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중위도 지역이 될 거예요. 그래서 혼합층도 바람의 영향으로 굉장히 두껍다. B를 보시면. 그 다음에 C는 여기 표층 온도 자체가 굉장히 높죠. 네, 25도 부근에 가 있어요. 그래서 여긴 저위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표층 수온이 가장 높고 혼합층이 네, 얇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단원은 이제 해수에 들어있는 염류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죠. 네, 염분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 염분은 밑에 얘기하겠지만, 네, 해수를 1000g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네, 녹아있는 염류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예요. 그래서 얼마나 염류가 많이 녹아있냐, 그러니까 얼마나 짠가 하는 정도예요. 네, 해수가 짠 정도? 네, 이걸 염분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염류는 네, 해수에 녹아있는 물질 자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녹아있는 게 염화나트륨이고요. 이것은 짠맛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염화 마그네슘이 있죠. 얘는 쓴맛을 나타내요. 그래서 얘가 거의 다를 차지해요. 염화나트륨과 얘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염화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염분은 자, 해수 1000g입니다. 자, 물 1000g이 아니고 물과 염류가 혼합돼 있는 걸 우리가 해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해수 1000g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얘기하고요. 단위는 네, PSU 또는 퍼밀을 사용하고, 이게 해수가 1000이 기준이기 때문에 네, 이게 퍼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천분율이라고 얘기해서 요 두 개의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 네, 해수의 질량 분해 염류의 질량 곱하기 1000 해주면 염분이 나오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은 뭐냐? 염분은 그냥 해수의 질량이 1000g이 있을 때 그 안에 만약에 염류가 해수 1000g 안에 염류가 30g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 30이 염분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예로 해수가 예를 들어 500g이 있는데 그 안에 염류가 18g이 들어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해수 500g을 1000g으로 바꾸면 곱하기 2를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18g은 36g이 되니까 이때 염분은 36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준이 얼마다? 해수 1000g이 기준이다 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전 세계 평균 염분은 얼마냐? 35 PSU이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해수 1000g 안에 염료 35g이 녹아있다 이 뜻이죠. 그러면 염분이 바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는 얘기겠죠. 녹아있는 염료의 양이 다르다. 그죠? 자, 그것은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냐? 첫 번째는 네, 강수량과 증발량이고요. 자,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는 정도 또는 증발하는 정도. 그쵸? 비가 많이 오면 염분이 낮아지겠죠. 증발을 더 많이 하게 되면 염분은 높아지게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담수 유입량이에요. 담수가 많이 유입된 우리나라로 치면 서해안 같은 곳은 동해안보다 염분이 낮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결빙이나 해빙인데 결빙은 뭐냐면 빙하가 어는 걸 얘기합니다. 빙하가 얼면 어떻게 돼요? 염분이 높아지게 되고요. 해빙이라는 것은 빙하가 녹는 걸 얘기하는데 해빙이 되면은 염분이 낮아지게 되겠죠. 이거는 이제 결빙과 해빙은 사실은 계절에 따라서 빙하가 겨울에는 얼었다가 또 여름이 되면은 녹았다가 하기 때문에 계절에 의한 현상이라고 보셔도 돼요. 자, 그러면 염분이 높은 조건은 뭘까요? 네, 강수량보다는 증발량이 더 많을 때. 그리고 담수 유입량이 적을 때, 그리고 해수가 뭐 될 때, 네, 결빙될 때, 이 세 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염분이 낮은 조건은 비가 많이 올 때, 증발보다 비가 더 많이 올 때, 그 다음에 담수가 더 많이 이제 유입이 될 때, 그죠? 우리나라 서해처럼. 그 다음에 해수가 네, 해빙될 때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위도별로 표층 염분이 어떻게 달라지냐 봤더니 가장 높은 것은 일단 중위도고요. 그것만 기억하시고 저위도는 염분이 네, 비가 많이 내리는 곳이기 때문에 적도 지방이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염분이 낮은 편이에요. 근데 중위도는 한 30도, 40도 부근이죠. 우리나라가 중위도에 들어가고요. 여기는 염분이 좀 높은 편인데 네, 건조하고 그다음에 증발량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자, 고위도 지역은 극지방을 얘기하는데 여기도 염분이 낮은 편이에요. 빙하가 높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중에서 어디가 가장 높냐? 그러면은 중위도라고 얘기하시면 되고, 자, 바다로 치면은 자, 태평양보다는 대서양 쪽이 더 네, 염분이 높은 편이고요. 대서양이 더 높고, 그리고 또 바다 한가운데, 대양 한가운데랑 또 대륙 쪽으로 가까이 가게 되면 어디가 더 염분이 높냐면 대양 한가운데가 염분이 더 높습니다. 이유는 왜 그럴까요? 대륙 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 네, 강물이 흘러서 담수가 유입이 되겠죠. 그래서 대양의 한가운데, 대서양이나 태평양의 한가운데가 염분이 가장 높고 대륙 쪽으로 가면 갈수록 담수가 들어오니까 염분이 낮아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평균은요, 사실은 33 정도 되고요. 전 세계보다 낮은 편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중위도 지방에 속해 있긴 하지만 네, 평균 염분이 낮아요. 전체 이제 바다를 다 합쳤을 텐데 예를 들면은 서해안 쪽이 우리나라 담수 유입량이 워낙 많고 그죠? 그 대양 쪽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변 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태평양의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평양 한가운데보다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대륙의 가장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염분이 낮아진다. 뭐 때문에? 담수 유입 때문에. 그쵸?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름철 염분이 더 낮아요. 여름철은 왜 그럴까요? 여름은 겨울보다 비가 많이 오죠. 우리 장마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면 그 빗물 다 어디로 가겠어요? 다 어디로 가겠어요? 다 바다로 가겠죠. 그러면 염분을 낮추는 이유가 되겠죠. 맞죠? 자, 그리고 황해가 서해인데 황해 염분이 동해안보다 더 낮습니다.
이유는 네, 담수 때문에, 담수 유입 때문에 그렇다. 자, 근데 지금 바다에 따라서 전부 다 염분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어떤 바다는 뭐 태평양 같은 바다는 한 가운데가 한 35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뭐 대서양 같은 경우는 한 38 정도 되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그 주변 바다는 한 33 정도 되고, 이렇게 다 다른데,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염류의 비율, 네, 염류의 비율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분비 일정 법칙은 네, 염분의 계절이나 위도나 지역에 따라서 염분은 달라질 수 있지만 전체 염류에서 각각의 염류가 차지하는 비율은 항상 일정하다. 이유는 해수가 굉장히 오랜 기간 순환을 통해서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비율이 똑같다는 거지 그 안에 들어있는 염류의 총량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염류의 비율이 같은 거예요. 염류의 비율이 같은 거고 염류의 총량은 다르다. 물에 따라서. 자, 그러면 왼쪽 그래프에서 자, 여기 보면은 북극해가 전체 염류의 양은 30g이에요. 30g인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염화나트륨은 23.3, 염화마그네슘은 3.3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다 더하니까 얼마라는 거예요? 네, 총 염류가 30g이고 여기 이제 해수 1000g을 뜨면 여기가 이제 염분이 네, 30 PSU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동해안의 염분은 약 33 정도인데, 자, 동해안은 얼마예요? 지금 염화나트륨이 25.6, 네, 염화마그네슘이 3.6인 거죠. 그러면 전체 염류에서 이 염화나트륨의 비율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33분의 25.6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럼 북극해에 포함되어 있는 염화나트륨 비율은 네, 30g 중에서 23.3 곱하기 100 하면 약 염화나트륨 78%를 차지하고 있고 동해도 마찬가지로 약 78%가 나옵니다. 계산해보면. 그러니까 실제 들어있는 염류의 양은 다르지만 전체 염류에서 얘가 차지하는 비율이 다 같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체 염류에서 염화나트륨이 차지하는 비율은 일정하다. 이게 뭐다? 네, 염분비 일정 법칙이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예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염분이 35 PSU인 해수 1kg 속에 염화나트륨이 27g 녹아있대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바다, 자, 70 PSU면은 염분이 거의 2배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는 염화나트륨 양은, 자, 염분이 2배니까 염화나트륨도 2배만큼 녹아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자, 35대 27은 70대 X 해가지고 구해주시면 돼요. 요 비율이니까. 자, 35, 1대 27에 들어있는 거니까 70이면은 이거의 2배니까 X는 54가 되겠죠. 그죠? 자, 두 번째 문제는요. 염분이 32인데 여기 1kg 안에 24.8이 포함되어 있대요. 자, 근데 어떤 해수에 염화나트륨이 31g이 포함되어 있대. 그러면 이때 염분을 구할 수 있겠죠. 어떻게 식을 세우면 될까요? 네, 32대 24.8은 x 대 31. 여기서의 x는 염분을 구하는 거죠. 그쵸? 자, 구해주면은 약 40 PSU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은, 자, 여기는 전체 염분은 나와 있지 않은데, 해수 1kg 안에 들어있는 염화나트륨과 황산마그네슘 양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해안에는 1kg 안에 25.64, 황산마그네슘이 1.55가 녹아있고, 황해에는 염화나트륨이 24.1, 황산마그네슘이 Ag 녹아있다면 A의 값을 구하는 방정식은 이렇게 풀 수 있죠. 24.64 대 1.55는 자, 염화나트륨 대 황산마그네슘의 순서로 식을 세우시면 되고요. 이 A는 약 1.46이라고 답이 나오게 되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수의 순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수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끊임없이 돌고 돌아서 네, 순환하고 있고
저위도 지방에 남는 에너지를 어디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네, 고위도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오랜 시간 동안 순환을 했기 때문에 아까 염분비 일정 법칙과 같은 모든 바다에서 염분은 다르지만 그것을 각각 구성하고 있는 염류의 비율 자체는 똑같다.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해수의 흐름 자체를 해류라고 하고요. 일정 방향 그리고 일정 지속적으로 흐르는 해수를 해류라고 합니다. 자, 해류의 원인은 뭐냐? 네, 바람 때문이겠죠.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 이것이 해류를 만들어낸다. 자, 난류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아래에서 이 빨간 색깔 화살표가 다 난류예요. 그럼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해류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오는 따뜻한 열 에너지를 가지고 올라오는 따뜻한 해류를 말하고요. 한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내려오는 차가운 해류를 말합니다. 자, 우리나라 주변에는 크게 쿠로시오 해류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얘는 북태평양 바다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변에 난류의 근원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황해 난류는 우리나라 황해 쪽으로 빠지는 난류예요. 자, 다 쿠로시오에서 갈라져 나온 거예요. 황해 난류도. 그 다음에 동한 난류는 쿠로시오 해류 중에서 또 동해안 쪽으로 북쪽으로 흐르는 해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쪽에 영향을 미치는 한류는요, 차가운 물이죠. 차가운 해류는 이제 북한 한류라는 것이 있고요. 네, 연해주 지역에서 내려오는 한류, 연해주 한류의 일부분이 동해안을 따라서 남쪽으로 흘러내려오는 한류를 말해요. 그래서 크게 쿠로시오 해류, 황해 난류, 동한 난류는 다 따뜻한 해류예요. 그 다음에 북한 한류는 차가운 한류다, 차가운 해류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해역을, 자, 우리나라 동해안에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지역이 있죠. 예, 여기를 우리가 조경수역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북한 한류랑 동한 난류가 만나는 곳입니다. 자, 난류가 아래쪽에서 올라오니까 세력이 세면은 네, 북상하겠죠. 그다음에 한류는 아래로 내려오니까 만약에 한류의 세력이 세면은 남쪽으로 내려오게 남하할 거예요. 여기의 특징은 뭐냐면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이 뒤섞이는 곳이기 때문에 영양염류나 플랑크톤, 물고기의 먹이가 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네, 한류성 어종, 그 다음에 난류성 어종이 다양하게 분포한다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어장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고, 네, 이렇게 알려주면 되고, 그 다음에 조석이라고 하는 현상은, 조석은 해수면 높이가 네, 주기적으로 높아졌다가 낮아졌다 하는 현상이 있죠. 그래서 밀물썰물에 의한 현상을 조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밀물썰물에 의해서 바닷물의 흐름, 이것을 조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이제 바닷물이 가장 높아지는 것이 만조인데요. 밀물에 의해서 해수면이 최고가 되는 이제 시간인데, 자, 만조는 하루에 2번, 간조도 자, 최저가 되는 것도 하루에 2번입니다. 그래서 만조와 간조 때의 조차가 해수면 높이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한 달 주기로 해가지고 측정을 해보면 해수면이 점점 이 높이차가 그러니까 차이가 커지다가 줄어들다가 커지다가 줄어드는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달 중에서 이 높이차가 최고가 되는, 그러니까 만조와 간조의 차이가 최고가 되는 날을 살이라고 하고요. 그러면은 가장 바닷물 높아졌다가 가장 많이 빠지는 날이겠죠. 그 다음에 조차가 최저가 되는 날을 조금이라고 하는데 이 사리와 조금도 한 달에 네, 2번 반복됩니다. 자, 만조와 간조는 하루에 2번 반복돼요. 12시간 25분 차이로 반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차는 한 달 중에서 가장 높은 날과 가장 조차가 적은 날, 이것도 네, 2번이 반복이 돼요. 자, 조차가 큰 지역은 다용의 서해겠죠. 그 다음에 남해안, 동해안 순으로 동해안이 조차가 가장 작은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는 동해안은 조차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조차가 작은 것이지 네, 아예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서해안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남해안이고 그 다음에 동해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조석 현상을 어디에 이용하느냐? 일단 간조 때 바닷물이 가장 많이 빠지잖아요. 그쵸? 그때 이제 갯벌에서 조개 캐기 같은 것을 할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조차를 이용해서 조력 발전도 할 수 있고요. 조류를 이용해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네, 사리는 네, 사리일 때 간조가 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조차가 가장 큰데 사실은 바닷물이 가장 높은 때와 가장 낮은 때가 이 높이차가 가장 큰 날을 사리라고 하잖아요. 그럼 바닷물이 간조가 될 때 이 날은 이 사린 날은 간조가 됐을 때 바닷물이 가장 많이 빠지는 날이에요. 가장 높이가 낮아지는 날이다. 그러면 이때 네, 바닷길이 열리기도 한다라는 거죠. 네. 자, 만조랑 간조는 하루에 2번, 사리와 조금은 네, 한 달에 2번. 그다음에 조석주기는 만조와 다음 만조의 차이입니다. 시간차. 첫 번째 만조 하루 중에서 만조와 그 다음 만조. 네, 그 시간 차이를 조석주기라고 하고 이것은 12시간 25분이다 라고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